글로벌에서 AI 반도체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백준호 대표님이고요. 또 한 분은 인텔에서 아키텍처를 하시다가 지금은 유리기판을 개발하면서 또 마케팅까지, 그래서 칩넷 아마 공대 학생들은 다 아실 텐데, 또 공대 학생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서로 다른 반도체의 기능을 한 판 위에 올려놓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작게 그리고 열을 나지 않게 올리느냐, 이제 이 기술의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기 무대 세팅을 해주셔야죠. 네. 이제 Q&A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 Q&A가 좀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그럼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왜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지금 헤매고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분들은 무슨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될 것이다. 또 이제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자들 모두가 다 AI 3대 강국을 강조합니다. 그럼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AI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그럼 우리가 3대 강국을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특강하신 두 분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이 Q&A에는요, 저하고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을 했던 중소벤처혁신실장을 역임했던 차정훈 실장님 오셨는데, 이분은 엔비디아 출신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 마이크를 켜주세요.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25년 정도를 그 반도체 업계에서 일을 했었고요. 한 24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4년 정도를 엔비디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지금 앞에 계신 박영선 장관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지금 좀 약간 은퇴, 반은퇴 모드로 지금 있어서 아주 이렇게 편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우선 이 백준호 대표님이 어떤 배짱을 가지고 이 필요사 AI를 메타가 1조 원 이상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느냐, 그거일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회사의 그 아까 미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 AI 컴퓨팅을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고 또 이 분야의 혁신을 갖다가 이제 계속하는 그 미션을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게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타트업은 결국 저는 회사마다 다 그 자기만의 어떤 운명과 미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무슨 스타트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를 디폴트로 이제 깔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젠다를 뭐 했다기보다는 가장 큰 임팩을 만들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그 목표를 가장 전략적으로 이제 높게 설정을 하는 게, 설정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또 우리 회사가 가진 어떤 그 우리 회사가 있는 그 필요사라는 회사와 또 많은 우리 혁신 생태계에서 생겨나는 회사들이 가진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션이다. 여러분 박수 한번. 이 퓨리오사 AI와 저와의 이제 어떤 인연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반도체 좀 설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스타트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삼성하고 SK에 처음에 SK 하이닉스에 노크를 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처음부터 여력이 안 된다고 거절했고요. 삼성은 한 6개월을 끌다가 못하겠다고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암 아시죠?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사들인 암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암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될 테니까 합시다.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암에서 절반, 중소벤처기업부가 절반 해서 20억을 예산을 가지고 40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 10개를 골랐습니다. 그 중에 퓨리오사 AI가 있었고 리벨리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D 자금 20억을 그게 19년이었나요? 20년이었나요? 2019년에 투자를 해서 1조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R&D 자금의 예산이라는 게 국가가 투여하는 R&D 자금의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퓨리오사 AI가 150명의 엔지니어를 갖고 있습니까? 아마 메타에서는 그 150명의 엔지니어가 굉장히 탐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그 150명의 엔지니어의 밸류가 1조 원을 넘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AI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박철민 상무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약간 다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이 약간 AI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AI 하드웨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HBM을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HBM 없으면 엔비디아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희가 AI에 정말 특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살짝 또 제가 박 장관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도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같은 이제 저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 같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차정훈 실장님은 직접 공무원 생활을 해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한민국의 AI 수준은? 네, 저도 박철민 상무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빼면 현재 AI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 몇 가지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HBM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박철민 상무님 직접 보여주신 유리기판,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든가 그 전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엄청나게 많죠. 다만 이제 부족한 건 AI 알고리즘이라든지 거대 모델이라든지 그런 AI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즉 AI 컴퓨팅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력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계들이 아직은 한국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어디에 비해서? 중국, 미국에 비해서. 이 두 나라에 비해서 약한 거지. 사실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너무 앞서 있다, 너무 이제 높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생각입니다. 오늘 상당히 순한 맛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블루오션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백 대표님은 직접 어떻게 느끼세요? 최근에 대만도 다녀오셨고 샌프란시스코도 다녀오셨고 뭐 엄청 불려다니시는데 지금 한국의 AI의 수준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마이크 들고 하십시오. 네. 우리 차정훈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또 지금 이제 좀 더 극복해 나가고 좀 더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아쉬운 면들이 있고 또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질에
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에코시스템 관점에서는 좀 더 그 소프트웨어 스택과 모델과 AI 그 애플리케이션 영역들에 지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저희들이 투자하고 생태계를 같이 키워놔야 종합적인 생태계가 더 균형 있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요약을 하면 삼성이 1990년대부터 지난 30년 동안 달려온 메모리 반도체의 그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강국, 매뉴팩처링이 강한 나라였고, 이제 AI 시대가 시작되는 2020년대부터는 새로운 판이 깔리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투표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AI이고, 이 AI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3대 조건, 그러면 사람, 물, 전기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AI의 3대 조건, 컴퓨팅 파워, 데이터,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알고리즘.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 세 분야를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거를 좀 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철민 상무와 그 다음에 그 백준호 대표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생각과 기억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에서는 강했는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했는데 생각에서 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생각에서 약했다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3대 요소가 지금 이야기한 바로 데이터, 전력, 알고리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2000와트 쓴다고 그랬나요? 칩 하나가 2000와트 쓰는데 사람은 300칼로리를 하루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머리에는 열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칩 하나에서는 2000와트를 쓰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이 뜨거워진다는 건 결국은 설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전력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 정부에서 다 AI의 그 후보들 보면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100조를 어떻게 쓰겠다는 디테일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정원 실장님. 네, 저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한 18년, 약 3년 동안 엔비디아에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삼성하고 주로 딜을 했었습니다. 그때 딜은 세 가지였는데요. 엔비디아 젠슨왕이 삼성한테 던진 어젠다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HBM, 미래 HBM을 같이 만들어 가자. HBM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약간 이제 1단짜리, 2단짜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12단, 24단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7나노 이하 그 미세 공정에 대한 그 로드맵을 엔비디아와 삼성이 같이 만들어 가자.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삼성이 돈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돈을 이제 나중에는 써야죠. 네. 그럼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쿠다코아를 삼성한테 라이센스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때 쿠다코아 라이센스 해주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대충 한번. 혹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학생. 2016년도라고 하죠. 한 10년 전이라고 생각하죠. 대략.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때 가격이 150억이 안 됐어요. 네. 그거를 삼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게 지금의 삼성의 위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딜이 성사되지 못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 한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엔비디아가 그랬다든가, 이건 그렇게 한
하나 두 개의 문제로 그냥 치부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굉장히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고 3년여 동안 끌었던 그 시간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문제로 그냥 치환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거기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삼성의 모든 실무자들은 그 딜을 왜 안 받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걸 거절했어요.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는 최소한 그 당시 제가 일하던 엔비디아는 실무자들하고 그 매니지먼트가 생각하는 생각이 같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본 삼성은 실무자들과 매니지먼트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인데요. 지금 이제 2025년도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중요하다. AI를 투자해야 된다. AI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진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모르면 다 바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일하고 계신 우리 백준호 대표님이나 박준희 상무님 같이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과 또 그것들을 잘 모아서 정책화시키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통령이야 주요 장차관들의 생각이 얼마나 온라인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온라인이 안 되면 100조를 써도 그 돈이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그걸 위한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 하나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타겟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Q&A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 AI의 3대 주권 가운데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 백준호 대표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전력 문제를 질문했는데 차정훈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리더 그룹과 공무원과 현장의 이것이 온라인이 돼야 된다라는 답을 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럼 앞으로 이 AI 반도체 단지의 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용인 반도체 단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아직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림만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그 전력을 원자력으로 할 거냐, 뭐 재생에너지로 할 거냐, 뭐 SML로 할 거냐, 뭐 SMR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또 방법론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특강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백준호 대표님은 이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생각, 아까 우리 박철민 상무님이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는데, 생각과 기억, 이 두 개를 합치는 게 이게 AI 반도체의 미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생각을 하는 핵심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설계하고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강의의 핵심이 아마 오늘 그거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책을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라. 아까까지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아까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저는 사실 알고리즘이 아니라 반도체 영역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알고리즘 영역도 우리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같은 좀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알고리즘을 주도하는 그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오픈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엔스로픽,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딥식, 전부 스타트업이죠. 지금 유일하게 구글 정도가 이제 제미나이로, 그렇죠? 자체 팀이 이제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근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알고리즘도 컴퓨팅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아마존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이고 스타트업들이 그 혁신의 그 어떤 파워풀한 결과들이 나올 때 팀의 규모를 보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딥식이 한 150명 규모였고 지금 오픈AI는 더 커졌지만 한 150명, 100에서 한 150명 정도의 규모의 팀이 적절한 지원과 인적 자원들이 집결했을 때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 사실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장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예전에 뭐 시작할 때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작한 그런 정책들이 자금을 지원해 줬고 또 그 뒤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금들이 정부 정책과 우리 벤처 자금을 통해서 이제 집행되면서 저희가 탄력을 낼 수 있듯이 지금 투자한 그런 100조 원의 자금들이 예를 들면 지금 딥식이 그 이노베이션 할 때 뭐 우리가 한 1, 2조 정도의 지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 투자되면 우리가 100조 원 중에 예를 들면 한 10조 원을 잘 한다면 딥식 같은 우리가 이노베이티브한 알고리즘 팀을 국내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건 그 실무와 여러 가지들이 다 온라인이 돼서 집중한다면 충분히 저는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컴퓨팅 파워, 데이터, 그리고 전력 이렇게 3대 요소 중에 이제 그 알고리즘 플러스 데이터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그 데이터를 정말로 이게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를 잘 정렬을 못한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철민 상무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일단 저는 이제 알고리즘 아까 여쭤보시길래 네. 뭐 데이터하고 연결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미국 살 때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저는 구글을 늘 썼는데 한국 사람들은 구글을 안 쓰더라고요. 네이버를 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대요. 그죠? 그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잘 보시면 AI라는 알고리즘이 한 게 아니고 네이버의 직원들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경험이 있거든요. 그 청자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 갖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경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백준호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신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을 찾아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냈던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그 뒤 20년을 책임졌거든요. 그런 저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의 3대 요소 중에 컴퓨팅 파워 문제가 요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 컴퓨팅 파워를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슈퍼컴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얘가 가능성 있어? 내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벌을 수가 있어.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그 결정은 항상 내가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아니,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 이것들에 대한 계속된 이렇게 디베이트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전력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들의 그 지적 자산을 투자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시도를 해서 정말 저희가 이렇게 딱 맞는 포인트를 찾아서 확 발전할 수 있는 때까지 꾸준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이 세 분도 다 서강 멘토링 센터 회원이시고요. 또 이 자리에는 서강 멘토링 센터 회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1990년대에 그 대한민국에서 G7 프로젝트를 가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G7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중요 과학 기술을 정부가 리딩하는 거죠. 그 G7 프로젝트의 핵심에 바로 반도체, 그 당시에 지금 그 배터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도하셨던 지금 경기연구원이죠. 경기연구원의 강선천 전 산업부 출신이고 중기부 차관님도 와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셔요. 네. 혹시 이따가 또 제가 왜 소개를 드리냐면, 지금 바로 그런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1990년대에 했던 그 G7 프로젝트는 10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러한 AI 시대에 이번에는 G3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AI 정책의 디테일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컴퓨팅 파워와 관련해서는 네, 컴퓨팅 차정훈 파워.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준호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top500라는 .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 분? top500.org. 네, 우리 박상무님만 들어가 보셨는데, top500.org라는 사이트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갖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1등부터 500등까지 쭉 그 순서를 매긴 겁니다. 매년 두 번, 그러니까 5월과 11월에 걸쳐서 두 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그 500개 컴퓨터의 컴퓨팅 파워의 포션이 한 36%, 35% 정도 되고 있고요. 중국이 그 포션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때 그게 2010년대 초반에는 그 포션이 중국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거의 40%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한 10% 초반대로 줄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많이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서 지금 한 1% 정도 차지할 겁니다. 한국이 지금 이 컴퓨팅 파워에서 어떻게 이 컴퓨팅 파워를 우리나라가 최소한 GDP를 유지하는 순서까지는 올라갈 거냐. 딥시크 같은 그런 AI의 이노베이션이 중국이 2010년대 초반부터 그렇게 투자에 기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중 기술 패권 분쟁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제품들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중국의 포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사실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럴 때 사실 한국이 굉장히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단일 국가에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GPU를 수출하는데 뭐 미국에도 팔고 뭐 중국에도 팔고 뭐 한국에도 팔고 뭐 다 많은 나라에 팔겠죠. 현재 지난 쿼터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걔가 왜 이렇게 많이 사죠? 싱가포르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싱가포르 자체에서 수용하는 게 아니고요.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중국에다 서비스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 데이터 센터 용량이 모자라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거를 못 사기 때문에 싱가포르이 그냥 사다가 싱가포르이 구축해놓고 중국에 있는 선수들은 다 싱가포르로 접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국 내의 수요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미중 분쟁이 격화됨으로 인해서 이 미국에 있는 핵심 기술에 억세스하는 수준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백준호 대표님,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네. 아까 뭐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AI는 AI 인프라의 어떤 그 경쟁력으로 AI 전체의 경쟁력이 이제 좌우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AI 컴퓨팅의 어떻게 규모를 갖다가 키우고 또 AI 컴퓨팅을 동시에 효율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캐파는 이제 반드시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AI 산업 전체를 생각한다면 해야 될 일이고요. 한 가지 그래도 제가 뭐 좀 관점을 공유드리면 아까 제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뭐 다들 연간 지금 AI 컴퓨팅 인프라에 한 400조, 500조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기업들 중에 엔비디아만으로 내 운명을 다 맡기겠다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게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재하는 에포트를 반드시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회사도 지금 우리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지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AI 컴퓨팅의 어떤 그 규모를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 AI 컴퓨팅을 더욱더 확충하고 효율화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더 우리가 또 상당 부분 또 내재해낼지도 동시에 같이 생각하는 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전략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인가요? 과기부가 이제 GPU를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장이었죠? 예, 이번에 처음 이제 그 키스트 6호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 8,500장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AI의 3대 조건 중에 컴퓨팅 파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고요. 전력 문제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원자력, 뭐 재생에너지, 뭐 SMR, 뭐 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따로 나중에 한번 또 특강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제. 근데 이 데이터 문제는 또 다른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문제. 요거는 오늘 소프트웨어 얘기는 조금 했고 데이터 얘기는 못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새 정부가 AI 정책을 가져감에 있어서는 이 컴퓨팅 파워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이 컴퓨팅 파워는 과연 뭐냐?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의 전체의 브로드밴드 인터넷망을 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AI 고속도로를 놓는 거죠. 근데 이 AI 고속도로의 성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를 정말 무슨 몇만 장의 GPU를 어떻게 사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반드시 새 정부가 결정해야 되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팅 파워를 만드는 거 좋다. 그러면 요즘 소버린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독자적인 한국만의 소버린 AI 이거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정말 갑론을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네. 서버린 AI를 가장 많이 말하는 이제 그 지역이 중동이죠. 중동. 중동이 이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문화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지역 환경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잘 보면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다 중동의 데이터 센터에 납품을 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데이터와 컬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형편에 맞는 그런 AI 엔진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의 정말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네이버에게 물어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 보기에는 사람의 펜과 타이핑으로 만들어낸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예전에 만들어낸 저희들만의 독특한
그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 그 비즈니스 환경이고 소프트웨어 이코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그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그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을 저희들의 환경으로 저희가 즐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버린 A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저희들만의 밸류를 만들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차정원 실장님? 네, 저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 국가라는, 앞으로는 미래는 이제 국가라는 형태가 유지될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AI라는 분야가 워낙에 다양한 분야로 좀 확산 적용되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국방, 군인, 전투, 이런 전쟁, 이런 분야에도 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드론을 통한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AI가 그 얼마나 치명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국방력 이런 경우도 국가하고 이제 AI하고 직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그 글로벌한 사람들 사이의 그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지금은 뭐 여기 학교에도 보면 그 글로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정말 우리말을 진짜 완벽하게 아랍어로, 진짜 완벽하게 힌두어로, 진짜 완벽하게 뭐 따갈로어로 이런 거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리얼타임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일들도 분명히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상상력의 문제다. 상상력만 있다면 소버린 AI는 당연히 한국의 이제 국가들이 갖춰야 되고 그것도 자체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브린 AI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챗 GPT나 제미나이가 갖고 있지 못하는 한국만의 고유 데이터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책임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국만의 고유 데이터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그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이런 거죠.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어필을 할까 했는데 이미 다 어필을 한다는 걸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시작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적인 장점들. 사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시작한 중후장대 산업들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파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철강,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중에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적인 파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나 좀 잘 데이터화하느냐. 제조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준호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우리 AI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역량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우리 운명을 갖다가 스스로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한마디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강대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 그거를 어떻게 AI와 활용을 하고 이걸 어떻게 디벨롭 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거기에 천착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청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요 주제 끝나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문제입니다. 이 세 분 모두 AI 생태계가 한국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거를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다 대만으로 몰려갑니다. 왜 대만으로 갈까요? 대만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대만에는 AI 생태계,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퓨리오사 AI도 처음에는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맡겼다가 TSMC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왜 그러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2세대 칩을 지금 현재 1세대 칩을 저희가 삼성과 잘 협력해서 그 이제 칩을 개발했었고 2세대 칩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우리 칩의 스펙과 그런 이제 제품의 어떤 그 요구되는 기술적인 거나 또 우리 팀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생태계의 어떤 지원이 당시에는 좀 매치가 좀 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뭐 이유라서 우리 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그 제한된 리소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 같은 고도화된 칩을 개발하기에 좀 서로 좀 상황이 좀 맞지 않았다. 그때 상황은 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SMC에서는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더랬어요. 뭔가 이렇게 퓨리오사 AI 같은 스타트업이 설계에 무슨 오류가 있었을 때 그거를 대만은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와서 서로 토론하고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저하고. 네. 좀 더 뭐 정확하게 그런 이제 어쨌든 저희 칩을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저희가 다 모든 기술을 이네이블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파트너사들의 지원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때 보면 생태계가 얼마나 그런 기술 지원을 해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요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이덕영 학생, AI 반도체를 연구하는 데에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하드웨어 전문가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키텍처 직접 설계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제가 칩 설계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슈퍼컴퓨터도 많이 다운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를 하고 싶은지 말할 수 있으면 컴퓨터 아키텍처도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짤 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먼저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에 바탕해서 서강대에서 잘 배우셔가지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누는지를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아닌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학교에서. 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면 둘 다 중요합니다가 맞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I가 못해준 게 하나 있어요. 못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을 도와는 주는데 결정을 내려주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신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거죠. 제 아들 얘기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 거예요. 코딩을 배웠는데 기말고사를 오픈 챗GPT를 한 거예요. 오픈 챗GPT. 그리고 선생님이 근데 그 오픈 챗GPT 4시간 줄게. 그리고 문제를 던져주고 갔어요. 애들이 all D- 나왔습니다. all D-. 챗GPT가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걸 선생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AI가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AI가 안 해주는 게 결정, 그리고 AI가 도와주지 않는 게 사람의 호기심입니다. 호기심과 결정을 그건 자기의 몫이고 그것으로 알고리즘도 만드시고 소프트웨어도 만드시고 하드웨어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중요하다는. 다음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문주홍 학생인데요. 교양이 가장 요구되는 직무가 있다면 뭡니까? 입니다. AI 시대에. 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양이 요구,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의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업계에 한번 종사를 해보고 싶으신 어떤 그런 그 기대나 이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 경우는 뭐 한국 회사를 들어갈 때는 똑같이 이제 공채라는 프로세스, 그래서 뭐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엔비디아 들어갈 때는 그냥 100%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 그러면 한 11개월 동안 16명한테 봤어요. 16명한테 면접을 받고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면접 본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입사를 하는 거예요. 네. 동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부동의를 하면 입사를 못 합니다. 혹은 입사를 시키고 싶으면 저를 뽑는 매니저가 그 사람을 가서 설득을 해서 동의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인사제도가 화백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을 알고 들어가요. 내가 협력해야 돼, 같이 협력해야 될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 팀에 있는 뭐 내 팀장, 내 팀원들이 아니라 옆에 팀에 있는 수많은 파트너들을 다 알고 들어가고 그들하고 끊임없이 일을 할 때 협력을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뭐 내 거를 찾을 수도 있고 내 거를 강조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그럴 때 항상 조직의 문화가 어떻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어려워하는 걸 도와주고 또 힘들어하는 걸 같이 해주고 내가 힘든 걸 그들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풀어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조직 문화 안에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 조직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잘해요. 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되고. 그런 것처럼 뭐 특별한 교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항상 그 배우시는 그런 사람 관계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능력, 이것들을 계속 키우시면 그런 팀플레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적응하고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정지혁 학생입니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까지 공부하는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백준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제 개발한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어떤 근본 지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제가 우리 학생분들한테 텍스트북 다 읽어봤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다 안 읽어보신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런 난리지들이 스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현장에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걸 배우지만 그런 우리의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게 근본이고, 그 다음부터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그런 기본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만들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로드맵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배우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들고 또 만들면서 시행착오 겪고 또 필요한 우리 전문가분들의 최대한 그런 전문가적인 난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대학교에서 오셨네요. 김예지 학생. 백준호 대표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초기 창업 과정에서 좌절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청년 창업가들에게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좌절을 많이 겪었느냐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희들 초기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했었고요. 또 할 때 저희가 뭐 엄청난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언제나 뭐 저희들 시작할 때는 1년 하고 안 되면 다들 그냥 소주 마시고 헤어지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또 해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너무 이거를 뭐 시리어스하게 무겁게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했기 때문에 좀 경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근데 이제 뭐 당연하게 힘든 순간들과 이런 순간들이 꽤 있었는데,
또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의미를 갖다가 뭐 이걸 해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듭니다. 사실은 지속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또 그 일 자체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합심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뭐 이유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서강대학교 화학과의 박정민 학생입니다. 이 실리콘 컴퓨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유체 컴퓨터, 또 양자 컴퓨팅, 또 스펜트로닉스 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유력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뭐가 이렇게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있습니다. 실리콘 컴퓨터는 현재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욕구나 인간의 그 필요성을 앞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컴퓨터다. 이런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대체제가 뭘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 대체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알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대체제가 될 겁니다. 그 지금은 보면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죠.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오늘 적절치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될 거고 그 투자가 의해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이다 보면 어느 날은 어느 때인가는 실리콘 컴퓨팅을 대체를 할 겁니다. 근데 예측해보면 그 시간을 예측해보라 그러면 글쎄요 정말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냥 저도 책에서 공부한 건데 실리콘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이 하이브리드 되는 시기는 앞으로 5년, 빠르면 5년, 길게 보면 10년, 10년이 지나가면 그 이후는 양자 컴퓨팅이 좀 더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양자 컴퓨팅이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현재 실리콘 컴퓨팅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다르다. 왜 다르냐? 그건 또 좀 긴 얘기라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고요. 컴퓨터공학과의 김민준 학생 질문했습니다. 그 백준호 대표님 그 레니게이드 갖고 오셨죠 오늘? 그 왜 안 보여주세요? 좀 빨리 가서 가져오세요. 왜냐면 백준호 대표님한테 하는 그 질문인데요. 이 퓨리오사 AI에서 제작하는 이 레니게이드라는 거 결국 엔비디아의 쿠다 시스템을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생태계가 쿠다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인데요. 네. 아까 제가 뭐 쿠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한번 들어주세요. 막 사진들 찍으시네. 네. 레니게이드입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아까 AI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뭐 하드웨어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또 사실은 어려운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이 칩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가 하드웨어 컴플렉시티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포트와 이제 노력이 이제 들고 이제 챌린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쿠다의 에코시스템이 워낙 강력하고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애플의 iOS가 있으면 엔드로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솔루션으로 강력하게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게 해피한 건 엔비디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사용자도 그렇고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에코시스템은 반드시 그와 다른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려는 에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사용자, 뭐 빅텍이든 어느 곳이든 엔비디아의 모든 내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의 쿠다에 완전히 커플링 시켜서 앞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디커플링 시켜서 새로운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도 지금 그게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가 한 5년 뒤를 생각했을 때 여전히 이 AI 전체 생태계가 쿠다 생태계로 완전히 그냥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장악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서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예,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저희도 같이 거기에서 저희 하드웨어가 잘 플러그인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서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의 차정원 학생은 기업가 정신,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한다는 이창규님, 벤처 창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장 없는 기술, 기술 없는 비전 중 어떤 쪽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혹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다 위험하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엄마냐 아빠가 좋냐 이거 질문이고요. 지금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뻔합니다.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저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는 얘기. 저런 시작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겠는데요. 자, 오늘 고려대학교에 대한민국의 로보틱스 분야에 가장 권위이시면서 가장 최신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자마자 아마존에서 70만 불 오파를 물리치고 그래도 대한민국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오신 김대경 교수님이 앞에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역시 그 생각의 창 멤버이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김대경 교수님?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이코시스템 얘기를 하셔서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까 그 칩하고 쿠다 이런 어떤 그 관계에서의 이코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 하드웨어, 이 AI를 위한 하드웨어 칩,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뭐 이런 게 같이 이코시스템이 돼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저전력, 전력 감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드웨어에서 성취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알고리즘에서도 뭐 소위 말해서 디스틸레이션 모델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랑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이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상위 레벨, 아까 왜 소프트웨어와 이게 중요하냐면 상위 레벨의 옵티미제이션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계하지 않으면 하드웨어를 내가 어떤 특정한 어썸션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위 레벨의 옵티미제이션 여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쿠다가 굉장히 강력한 건 어쨌든 그 생태계의 어떤 그런 옵티미제이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거고, 또 AI 반도체도 역시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상위 레벨의 옵티미제이션의 챌린지는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게 또 AI 반도체 칩 설계의 챌린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남학생. 네. 서강대학교 20학번 전자공학과 김재현입니다. 그 네. 대표님 강연 중에 대해서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강연 중에 이제 인공지능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이제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주실래요? 네. 이제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이 인공지능 선택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협업도 하셨는데, 그러면 스타트업에 맞는 역할은 어떤 것이고 이 역할이 대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라든가 아니면 라마라든가 이런 알고리즘들은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빅테크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에이전트 서비스라는 건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거는 보통은 그 대기업들의 역할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꾸준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주면서 그런 그 표준화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요. 대신에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그 시도를 많이 해보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채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데까지
이제 그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첨언드리면 퍼셉션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이렇게 3단계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퍼셉션 AI가 됐을 때 이게 스타트업의 시대가 끝났구나. 여기 유호연 대표도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생각의 창 멤버입니다. 그 태제대학교에서 AI 그 디자인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퍼셉션 AI 때 이게 스타트업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대기업의 세상이 다시 오는구나. 이렇게 모두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근데 한국이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늦죠. 이거는 스타트업의 세계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한국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거 서비스하느냐 요거고요. 이제 다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 스타트업이 또 우리 힘들어 대기업하고 같이 연대해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답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뒤에 안경 쓰신 분, 그리고 여기 질문하시려고 손 드셨던 거예요? 네, 저기. 네, 그렇게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뒤에 빨리. 네. 아니, 손 드신 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대 기계과에서 왔고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그 AI 반도체 쪽이 핫해가지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컴파일러 쪽 말고는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부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상당 레이어까지 대부분의 레이어에 있는 과목들 그냥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본 건 아니고 그런 걸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는 엄마고 하드웨어는 아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현재 보면은 약간 모델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 인퍼런스 쪽은 약간 그거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구조를 최적화하는 그런 거를 그 직접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 디자인 컨스트레인트는 다 정해져 있고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는 약간 DC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하기 전에 약간 파이프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이런 쪽인데 앞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그 모델이 발전하면서 물론 그 모델이 약간 소프트웨어 쪽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약간 하드웨어 쪽은 잘 못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면은 이쪽도 같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만큼 하드웨어도 잘하게 될 것 같은데 인간 엔지니어로서 롱런 하려면은 저는 이게 약간 그 아키텍처랑 그 알고리즘 사이를 관심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중점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를 하면 좋을지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상당히 이제 우리 컴퓨팅을 가장 이제 앱스트랙션해서 보는 그런 디스플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추상화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디스플린인데 그리고 그 사실은 AI 반도체의 문제들은 상당히 옵티미제이션과 스케줄링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실제 문제들을 보면요. 그래서 수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회사에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메인에 대한 난리지를 아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간이 되는 거에 대한 우리 수학적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또 우리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오래된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집합이 돼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다 AI 반도체에 다 이렇게 또 필요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앞에서 아까 질문하시려는 분 계셨는데요. 어느 분이실까요? 네. 네, 일어나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AI 시대 교양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학생인데요. 네. 서강대 학생인데요. 그러시군요. 네네. 여기 사전 질문.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실은 이제 제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실은 AI로 점점 많은 게 교체되고 있고 실은 지금 거의 신입 개발자가 아니라 신입 개발자들은 거의 이제 이미 활용되고 있는 AI로 거의 5년차 개발자들까지도 거의 대체될 정도로 많은 AI가 이미 개발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2030년 되면은 특히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람의 일과 이제 AI의 일이 정말 극명하게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의 교양의 의미를 묻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약간 사람의 일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거기서의 결국에는 뭐 요즘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교양의 새로운 이제 뭐 표현하자면 뭐 르네상스 같이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라고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네, 그 이분의 의도를 이제 이해했고요. 네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예. 저희가 그동안 지금 박준현 상무님이나 그 백준호 대표께서 그동안 하신 얘기에 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AI가 못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인간의 호기심을 해결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고. 네. 결정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죠. 네. 그 도메인을 모르고 한 결정의 패단을 우리는 봤잖아요. 지난 3년 동안 느껴봤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 한 결정이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지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결정이 아니고요.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양이라는 거 뭐 AI가 모든 걸 대체하니까 나는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AI가 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AI가 할 줄 아는 것도 내가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결정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게 교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다 좋은 대학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공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런 분들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 말은 AI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할 줄 알아야 된다. 혹시 그래서 제가 결국엔 질문이 뭐였냐면은 미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AI가 바꾸게 될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 대표님들 또는 기업이 바라보는 어떤 전략적인 그림이 있다면은 특히 요즘에 블록체인 특히 가상화폐가 특히 핫해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그 이제 사람이 하는 일과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이제 점점 결국엔 또 화폐라는 것도 슬슬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노동들이 어떻게 보면 전내적인 프로세스적으로 어떤 그런 미래들을 혹시 구상해 보시거나 혹시 그런 미래들을 꿈꾸고 계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업을 하거나 정책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세요. 지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시간이 많고 지금 자유가 많으니까 많이 하시면 좋아요. 네, 김대규 교수님이 손 드셨는데 예. 네. 제가 사실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 걸 원래 못하는 성격인데 한마디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인공지능이라 그랬고 인공지능을 써서 뭔가를 예측하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될 거고. 근데 그 인공지능이란 게 잘하는 게 뭐죠? 뭘 잘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 최적화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은 가장 좋은 답을 어떻게 빨리 얻어낼까라는 거를 목적에 두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게임 하나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이제 내가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제일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제일 버스비가 싼 길로 가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좀 구경해보고 할까? 둘러다보고 어떨 때는 오늘은 조금 쉬다가 가고 싶은데 계속 게임을 한번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찾는 거는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인데 사람하고 공존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맞춰서 항상 사람들이 살아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럼 거기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뭐 다 이공계해서 뭐 제가 그 뭐 대학 그 어떤 입학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보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 가보면은 이과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과 절반, 문과 절반이었는데 지금 뭐 8대2 막 9대1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문과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축소되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 문과생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유호연 대표님 질문 있으시다고 했는데 소개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제미래전략연구원 디지털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문학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링도 하고 지금 이제 AI 전문가로 있는데요. 네, 트위터에도 계셨고요. 에어비앤비에도 계셨어요. 아, 네. 네, 그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생각이 그 인문학 시대, 지금 저는 이제 인문학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래머 레벨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왔는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AI가 안 해주는 거는 결국은 최종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 결정을 내리려면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같은 AI를 가지고 돌려도 중국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미국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중동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한국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랑 북한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개인마다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AI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AI에게 이 어떤 철학을 주입시켜준 그 사람에 의해서 AI를 통해서 지배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철학을 세워서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과거에 있었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시대가 언제냐? 그리스의 이제 소피스트 나오고 소크라테스 나오고 철학 시대. 노동은 다 노예들이 하고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한 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선 결국 정치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서 민주주의까지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해서 AI가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결국은 어떤 인사이트랑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 이게 결국 인문학의 힘일 것이고 그게 이전에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하는 시대랑은 완전 다르게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고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제대학교의 AI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유호연 대표는 도서관학 전공하셨죠? 네, 문헌정보학. 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AI 팀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앞에서 지금 질문한다고 세 분 손 들었는데, 자,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까 쿠다 관련 질문 드렸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민준입니다. 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제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반도체 AI 반도체라는 게 상당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과점 구조가 되기 엄청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CPU도 사실 보면 인텔이랑 그 AMD 두 개밖에 독점적인 시장 참여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진영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구글급 정도 되면 자기들이 이제 NPU 써서 프레임워크 만들어서 이제 제미나이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오픈소스거나 쿠다에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메타가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오픈소스 진영에서 사실 빅테크 중에 가장 친화적이고 약간 대장격인 노릇을 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되게 엄청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안 들어가셨다는 게 정말 밖에서도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말하기 죄송스럽긴 하지만 뭐 금액적인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거나 그러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또 혹시 전차분들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소버린 AI가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아직 정확한 해답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뭐 구글 있는 네이버가 있다인데 사실 검색 엔진은
AI에 비해서 그만큼 그 자본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기도 하고, 사실 저희 나이대에서는 제 주변에 일단 네이버를 기본 브라우저, 기본 엔진으로 쓰는 학생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능을 할지 한번 말씀을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백준하 대표님부터. 네. 상당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저는 AI 생태계는 아무리 우리 지구에서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한 기업의 생태계에 국한되는 아젠다 아니라 생각을 해요. AI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I 생태계는 어떤 일개 하나의 기업의 어떤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그런 이제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오픈소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오픈소스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이 어디에서 나온 모델인가요? 지금 현존하는 제일 뛰어난 모델이 어디에서 나온 모델? LLM으로 네, 하면 본다면 이제 딥시크나 딥식이죠. 라마. 네, 그렇죠. 네, 딥식이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QN도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좋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생태계가 나름의 어떤 다양한 혁신들이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LLM 모델은 한 3년 전만 해도 그냥 미국의 몇 개 기업들이 독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똑똑한 그룹들이 다 이제 여기 붙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태계를 조금 더 넓고 광의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생태계는 좀 그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버린 AI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알면 대박 납니다. 제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AI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저희의 삶에 미치고 저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그 소버린 AI라고 불리는 것들, 저희만의 모델을 갖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버린이라는 말이 이게 주권이잖아요. 주권. 저희의 문화 주권, 삶의 주권을 저희가 챙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 대박 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유호연 대표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네. 예. 이게 지금은 LLM을 하셔요. 네. 지금은 LLM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소버린 AI의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옛날에 10년 전에 빅데이터 얘기했었는데 지금 빅데이터 기술 누가 갖고 있냐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결국 에이전트 시대 넘어가고 다음 시대로 피지컬 AI 시대 넘어가면은 에이전트 누가 만들어서 어떤 거 돌리냐, 피지컬 AI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지, LLM은 그냥 제일 바닥 기술로 그냥 이제 얘기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네, 그 두 분. 네. 저 원래 8시에 끝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거 끝장 토론을 해보자. 틀림없이 학생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문이 계속 나올 거다. 제가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끝장 토론 해봅시다. 네. 네, 우선 이런 기회를 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제 AI가 인류가 개발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역발상으로 저는 AI가 인류의 부름에 응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부터 있었던 미지의 존재라고 일단 저는 좀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인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술의 한계점과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당연히 기계와 AI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서 우리가 일궈왔던 기적처럼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소속을 밝혀주세요. 저는 아직 서강대생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지금 편입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AI는 사실 기술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다. 예. 빅데이터가 없었으면 그 AI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GPU라는 그런 GPU가 또 왕창 모여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없었으면 이런 그 지금 같은 뭐 AI, 그 빅데이터 AI 그러니까 LLM 같은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환경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또 원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환경 요건을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도 사실은 다 중요한 거고, 거기에 내가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옆에 한 분 또 계셨죠? 네, 마이크 뒤로 넘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4학년 지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약간 유익하고 좀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 좀 제 사리사욕을 좀 채우기 위해 백준호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레니게이드 칩을 보여주셨는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칩이 클수록 이제 수율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퓨리오사의 이제 레니게이드는 GPU에 비해서 이제 전력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뭐 쌓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칩이 크면 수율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웨이퍼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칩 개수가 적으니까 가격이 그럼 올라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율이 잘 나오나요? 수율은 뭐 기업의 극비니까요. 근데 잘 나옵니다. 그게 뭐 수율은 사실은 우리 파운드리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근간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물론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에 이제 뭐 리커버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기재들을 넣긴 하지만, 근데 뭐 수율이 뭐 우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공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칩의 사이즈가 엔비디아 칩의 그 하퍼 그레이스나 이런 데 비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엔비디아 칩이 잘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도 칩도 큰 사이즈지만 지금 우리 공정 기술들이 좋은 일들을 잘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GPU에 코어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이제 칩을 찍다가 코어가 몇 개가 망가지면 그거를 그냥 디스에이네이블 시키고 좀 더 그냥 디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판매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퓨리오사의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TCP라는 뭐 아키텍처라고 있는데 8개의 P로 구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개가 죽으면 뭐 그거 디스이네이블 시키고 좀 싸게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나요? 예, 저희도 그런 제품들 지금 이제 출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거는요, 레니게이드가 엔비디아보다 전력 소모량이 2분의 1? 그래도 한 절반. 많게는 한 절반까지는 약 절반이고요. 곧 대한민국의 대기업에서 레니게이드를 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는 7월달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 뒤에 계속 손 드셨는데 까만 거기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송근호 대표 거기 뭐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1, 2학번 졸업생이고요. 저희는 AI 운세 서비스 운세박사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 내에서 세계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저희 말고도 사실 AI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러비더비도 그렇고 리튼도 그것으로 약간 피벗을 했기도 한데, 여기에 대기업분들도 계시고 국가시설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국가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런 100조, 뭐 그리고 퓨리오사도 그런 국가의 지원을 믿고 사실 메타에 매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저희 같은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서강대학교 학생들 지금 아카라이브에서 AI 채팅 만들고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 한국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혹시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런 100조 투자, 저희 같은 AI 컨텐츠 회사들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안 된다고 된다고 뭐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제가 아직 그 국가의 공식적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국가는 어떤 영역에다 투자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그 팀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영역이 어디다, 컨텐츠다, 뭐 그 서비스다,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것만 증명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런 투자금은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는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거는 AI 컨텐츠 그러면 이게 과기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부의 컨텐츠 분야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투자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질문하시죠. 네. 현재 저는 인공지능 연구하는 이제 성광대 전자공학과 속박통합과정 이제 김건우입니다. 네. 딥러닝 연구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이제 컴퓨팅 파워의 부족함과 이제 데이터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약 같은 것들이 이제 범국민 AI를 만든다는 거에 지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연구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GPU가 부족하다는 부분이라서 지금 많은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저장대학교나 이제 미국의 많은 대학교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서 저희 한국 학생들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탑 안에 들려면은 빨리빨리 모델을 돌려서 학습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3개월, 4개월만 지나도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좀 많이 올드해졌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실마다 GPU를 좀 확보를 시켜주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인데 이제 LG나 이런 삼성이랑 많은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같이 연구를 하고 4년, 5년짜리 연구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논문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들에서는 이런 데이터 공개를 많이 꺼리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좀 열리게 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좀 더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컨퍼런스에서도 좋은 이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는 새로 되실 대통령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강 멘토링 센터 생각의 창이 유튜브로 이게 다 녹화가 오늘 돼서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생각의 창 그 유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 박영선 TV에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거기 그 유튜브를 제가 새로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누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정말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저 뒤에 계신데 그리고 또 하얀색 질문 그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시 30분에는 끝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김성원입니다. 먼저 많은 공대생들이 한 번쯤은 취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현실에 부딪혀서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백준호 대표님께서는 삼성에 취업한 상태에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시작하셨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엔지니어로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 긍정적인 습관이나 마인드 한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원래는 AMD에 있었고 제가 삼성에 합류해서 한 3년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이제 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제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제품과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상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조직 큰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엔지니어로서 내가 어떤 제품과 어떤 영역에서 계속 내
커리어를 갖다가 닦아 나가고 싶은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니까요. 당시에 또 AI가 워낙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회사를 그렇게 뭐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아까 하얀 옷 입으신 네, 마지막 질문자 되시겠습니다. 예. 어디 누가? 아, 저 뒤에. 네. 그럼 한 번 더 받을게요. 네. 네. 저는 서강대에서 물리학하고 전자공학을 국정공학하고 있는 18학번 김민서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질문이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백준호 대표님께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나도 언젠간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좀 저런 기업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자랐고 지금 또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공부만 해오고 사실 이게 먼 미래의 꿈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꿈의 한 자락으로만 남겨오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게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지 또 창업을 하면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 또 하드웨어라는 분야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보다 좀 더 이제 자본금도 많이 들고 이제 대기업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장악을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왜 하필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질문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그런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 중견에 성장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좀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컴퍼니에 가서 직접 일해 보시는 게 이게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고 또 실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배우니까요.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이런 결국 우리 기술 제품들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점점 어떻게 보면 회사에 가서 이제 배우면 그런 게 더 이제 가까워지죠.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만드는구나라고 하고 근데 또 회사에서 일하면 오히려 더 그 꿈이 멀어질 수도 있는 게 회사의 그 조직의 크기와 그 사업의 어려움과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회사를 다니면 더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저는 결국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기보다는 사실 실패의 큰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디폴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개런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때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또 물론 그게 전략도 필요하고 또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또 언제가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면 반드시 그런 타이밍은 올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 뒤에 마지막 질문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못할 줄 알았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형찬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반도체 연구실에 들어가서요. 그 ALD나 스퍼터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장비도 사용해보고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그러니까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생겼을 때 결국에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수 있어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그 소재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잘 하고 있고 소재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도 잘 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업계에서도 그런 니즈가 많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특정 소프트웨어적 요구사항 그러니까 뭐 뉴럴모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에 이러한 특성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특성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변화가 생기면 아키텍처에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맞춰주는 식으로
변화한다고 저는 인지를 했는데 말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박철민 장모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더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재를 공부하고 싶은데 그 소재 전공자가 이렇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분들과 코워크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상당히 좀 제가 일단은 제가 제 방식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방향을 보여주면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것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짤 때 아까 어떤 질문이 왔는데 시장에 없는 기술이 필요합니까?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유스 케이스를 보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를 최적화하는 게 하드웨어 아키텍처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이렇게 주먹을 날리면 그 주먹 날리는 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이걸 주먹을 날리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하는 게 보통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가 길을 보여주고 하드웨어가 따라가는 것들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물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좀 잘 알면 내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한 30분쯤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소통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이 있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8시 34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그리고 열띤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 지구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주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리고 AI의 탄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구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의 AI의 탄생의 그 시작점에 계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행운아들이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각의 창에서 하는 이 특강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창은 한 학기에 현재 3번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강은 이것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9월 특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오셔서 사진 촬영 같이 하시죠. 네, 다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네.